세상에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 산업의 중심을 통째로 옮기는 일입니다. 브라질이 무너졌고, 멕시코가 멈췄고, 말레이시아가 포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공사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반도체가, 충청에선 인공지능의 심장이, 구미에선 건물 로봇이, 울산에선 불타지 않는 배터리가, 인천 송도에서는 전 세계 제약사들이 줄을 서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청와대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나란히 단상에 섰습니다. 정부 예산의 6배, 4,700조 원이 단 하루 만에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MIT 도시계획학과 로버트 첸 교수는 2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지론이 있었습니다. 산업 재배치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그런데 그 지론이 한국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첸 교수가 겪은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부모님은 1970년대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저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MIT 도시산업계획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자문으로 20년을 보내면서 독일 루르 공업지대, 중국 선전 경제특구, 일본 도요타시티를 직접 발로 걸어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2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지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업 재배치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그 지론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아침이었습니다. 보스턴의 6월은 습했습니다. 찰스강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캠퍼스 전체를 감싸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고 모니터 화면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계속 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29일 청와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삼성 2,655조, SK 2,100조, 합쳐서 4,755조 원.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단위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700조 원입니다. 두 기업이 내놓은 돈은 그 예산의 6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즉시 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방학 중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연구실로 오십시오. 4명이 왔습니다. 미국 출신 에밀리 클라크, 중국 본토 출신 장웨이, 브라질 출신 아나 실바, 이란 출신 다리우시. 여름 방학 중에 남아 논문을 쓰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연구실은 작았습니다. 책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창문으로 찰스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아무 인사 없이 노트북 화면을 학생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어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4,755조. 에밀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교수님, 이게 한국 돈인가요? 네. 에밀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장난이죠? 저는 화면을 닫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직접 적었습니다. 4,700조 원.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6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웨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교수님,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저는 마커를 들고 지역들을 나열했습니다. 광주, 충청, 경북 구미, 울산, 인천 송도, 경남 거제. 6곳이었습니다. 수도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정치 아닌가요? 수도권 표 잃고 지방 표 얻으려는 거 아닌가요? 기업들이 정부 눈치 보고 억지로 발표한 숫자 아닌가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 어젯밤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자료를 뒤져보니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역사를 봐야 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세 나라 이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그리고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산업 재배치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한 나라 안에서 산업의 중심축을 통째로 옮기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산업 재배치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에 몰려있는 공장과 기업들을 광주, 구미, 울산으로 나눠 옮기는 것입니다. 듣기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각 지역마다 전기, 용수, 도로를 새로 깔아야 하고 일할 사람도 구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살 집과 아이들이 다닐 학교도 없는 곳에 먼저 공장부터 세워야 합니다. 마치 논밭 한가운데 아파트를 먼저 짓고 나중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은 완벽한데 사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나 실바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라질 출신답게 이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브라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970년대 브라질은 야심이 컸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답게 항공, 자동차, 조선, 철강 모든 분야에 거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실제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엠브라에르라는 항공기 회사가 그때 탄생했고 지금도 세계 소형 항공기 시장의 강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달러 빚이 쌓이고 물가가 치솟자 브라질 정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느냐 포기하느냐. 브라질은 포기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두, 철광석, 원유입니다. 땅에서 캐거나 수확하는 것들입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30년간 어렵게 익힌 요리 기술을 버리고 다시 밭에서 농사만 짓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경제 위기가 원인 아닌가요? 위기만 없었으면 달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보겠습니다. 멕시코는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멕시코는 1994년 미국, 캐나다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무역 협정이란 나라 사이의 관세, 그러니까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금을 없애는 약속입니다. 이게 체결되자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가 싸고 미국과 가깝고 세금도 없으니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멕시코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공장들은 멕시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부품은 미국에서 수입하고 조립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멕시코는 중간에서 손만 빌려준 셈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멕시코 브랜드 제품을 쉽게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자기 이름으로 파는 제품 하나를 키우지 못한 겁니다. 빨래를 아무리 잘해줘도 세탁기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남의 일을 잘해주는 것과 내 사업을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멕시코 정부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중국은 달랐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세계 최대 제조 강국이 됐습니다. 저는 장회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장회의, 중국 이야기는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레이시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실패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1983년 프로톤이라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프로톤을 샀고 정부가 지원했고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0년 뒤 말레이시아는 프로톤의 지분 절반 이상을 중국 자동차 회사 지리에 팔았습니다. 독자 브랜드의 꿈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졌고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한나라는 중간에 포기했고 한나라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아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교수님, 브라질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그 이유가 의지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구조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연구실 대화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이 어제 발표한 것이 단순한 선언인지 아니면 60년간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로 돌아가 다시 그 6지역을 짚었습니다. 광주, 충청, 구미, 울산, 송도, 거제.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6곳이 각각 무엇을 하는지 보면 한국이 무엇을 하려는지 보입니다. 광주에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섭니다. 충청에는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시설이 생깁니다. 구미에서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걷는 로봇을 만듭니다. 울산에서는 세계 어디에도 아직 없는 차세대 배터리를 양산합니다. 송도에서는 전 세계 제약사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가 만들어집니다. 장회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청사진 아닌가요? 발표는 발표고 실제로 되는 건 별게 아닌가요? 중국도 발표는 항상 웅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왜 광주인지, 왜 충청인지, 왜 구미인지, 그 이유를 보고 나면 이게 단순한 청사진인지 아니면 60년간 쌓아온 것들이 폭발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도는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것이다. 창밖으로 찰스강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한낮의 햇볕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다리우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학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교수님, 어제 뉴스 보고 저도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다리우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연구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출력한 발표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밑줄이 가득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인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기업가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거는 사람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향하는 곳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일부터 하나씩 보기로 했습니다. 그 감각이 제 20년 지론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실로 들어서는데 에밀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광주 인구 통계였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광주를 검색해봤는데요. 한국에서 5번째 도시입니다. 인구 140만 명.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 거기입니까? 아무리 봐도 정치적 결정 같습니다. 수도권 표 잃고 지방 표 얻으려는 거 아닌가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그 말이 틀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말은 곧 비합리적 결정이라는 뜻입니까? 에밀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뒤졌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단어 3개를 적었습니다. 전력, 용수, 인력. 반도체 공장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보통 공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 24시간 돌아갑니다. 그 공정을 유지하려면 공기 중에 먼지가 단 한 톨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클린룸이라는 특수 공간이 필요합니다. 클린룸 안은 수술실보다 수천 배 더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전기와 물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하나가 하루에 쓰는 전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원시 전체가 하루에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인구 120만 명의 도시가 쓰는 전기를 공장 하나가 씁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에 수십만 톤이 필요합니다. 한강물을 퍼다 쓸 수 있는 수도권이 그동안 유리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장외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기후위기가 반도체 입지 조건과 무슨 관계입니까? 아리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약속입니다. 지금 전 세계 400개 이상의 대기업이 이 약속에 서명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자기 공급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에 반도체를 납품하려면 삼성 공장도 재생에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끊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이제는 전기를 싸게 많이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에밀리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럼 광주 전남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전라남도는 태양광 발전량 전국 1위입니다. 해상풍력 잠재력은 전국 최대 수준입니다. 한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해서 바람이 강하고 일조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드넓은 갯벌과 바다가 있어 해상풍력 단지를 세울 공간도 충분합니다. 아리백을 달성하기 가장 유리한 땅이 바로 전남과 광주입니다. 장외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전력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화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용인 클러스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목표로 짓고 있는 곳입니다. 삼성과 SK가 함께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가 2030년대 중반이면 가득 차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을 지을 땅도 전기를 끌어올 여유도 물을 더 확보할 공간도 한계에 다다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여야 합니까? 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 선정부터 첫 제품이 나오기까지 평균 7년이 걸립니다. 땅을 고르는데 1년, 공장을 짓는데 3년, 장비를 들여오고 테스트하는데 3년.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공정이기 때문에 서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광주에 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2030년대 초중반에 쓸 땅을 지금 정해야 합니다. 7년 후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에밀리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10년 뒤를 보고 결정한다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나라들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브라질도 멕시코도 말레이시아도 당장 눈앞의 것만 봤습니다. 한국은 항상 다음 판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밀리가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아리백도 이해하고 용인 포화 문제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꼭 광주여야 합니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땅은 한국의 광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광주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택된 거 아닌가요? 데이터가 아니라 표가 먼저였던 거 아닌가요?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든 대규모 투자 지역을 고를 때 정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에밀리,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시작했더라도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자기 돈 2,655조를 걸면서 정치 눈치만 봤겠습니까? 전력 용수, 부지, 물류, 인프라 지원.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결정한 겁니다. 정치가 방향을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아쇠를 당긴 건 데이터였습니다. 에밀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수긍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좋았습니다. 쉽게 설득되는 학생보다 끝까지 의심하는 학생이 더 깊이 이해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을 채웠습니다. 인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력이 광주에 있습니까? 광주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줄여서 GIST라고 부릅니다. 이공계 특화 연구중심 대학으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는 이미 엠코코리아라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의 거점이 구축돼 있습니다. 후공정이란 반도체 칩을 만든 뒤 포장하고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도 광주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란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계산하는 거대한 컴퓨터 창고입니다. 이 센터가 있다는 건 고성능 반도체를 바로 소화할 수요가 현지에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공장이 완성됐을 때 제품을 받아줄 손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규모 면에서 수도권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선전 경제특구를 만들 때도 초기엔 허허벌판이었지만 정부가 강제로 기업을 몰아넣으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도 결국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것 아닌가요? 저는 잠시 장회의를 바라봤습니다. 장외의 선전과 이번 투자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선전은 국가가 설계하고 기업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광주는 기업이 먼저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돈을 거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본질이 다릅니다.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에 정치적 결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와 전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 경우라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입지는 편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광주가 선택된 건 서울에서 가깝거나 인프라가 이미 좋아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뒤 반도체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기준으로 보면 광주는 이미 준비된 땅이었습니다. 아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라질도 이런 계산을 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산은 했을 겁니다. 실행을 멈추지 않았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연구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찰스 강위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여름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다리우시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천천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광주 다음이 충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에서 만들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의 진짜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반도체 공장 증설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부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실로 들어오는데 장회의가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충청 투자를 찾아봤습니다. HBM 패키징이라고 나오던데요. HBM이 뭔지 몰라서 더 찾아봤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할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HBM을 이해하면 왜 한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큼직하게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HBM. 먼저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요즘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쓰는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사람처럼 답을 내놓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도 쓰고 번역도 하고 코드도 짜줍니다. 미국 회사들이 만들었고 미국 기술로 돌아간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미국 기술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에밀리, 장웨이, 다리우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반쯤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인공지능이 답을 내놓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을 순식간에 해야 합니다. 그 계산을 처리하는 특수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GPU라고 부르는데 그래픽 처리 장치의 약자입니다. 원래는 게임 화면을 빠르게 그려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인공지능 계산에도 탁월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지금은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GPU를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아닌가요? 엔비디아가 두뇌를 만드는데.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에밀리,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혈액이 없으면 작동합니까? 에밀리가 멈췄습니다. HBM이 바로 그 혈액입니다. 인공지능의 두뇌인 GPU가 계산을 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꺼내주는 초고속 기억장치가 HBM입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초고속 단기 기억장치입니다. 일반 메모리와 얼마나 다른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메모리가 동네 골목길이라면 HBM은 왕복 열차선 고속도로입니다. 같은 시간에 수십 배 많은 데이터가 오갑니다. 이 HBM이 없으면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을 해도 결과를 내놓지 못합니다. 재료를 빠르게 가져다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요리 실력이 좋아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장웨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HBM을 누가 만듭니까? 저는 화이트보드에 두 회사 이름을 적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2013년의 일입니다. 13년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에밀리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잠깐요. HBM을 한국이 많이 만드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HBM을 엔비디아 칩에 붙이는 설계는 미국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두뇌는 미국이고 한국은 부품 공급자 아닌가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HBM이 없으면 그 칩이 작동합니까? 에밀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작동하지 않겠죠. 그겁니다. 자동차 엔진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HBM은 인공지능의 연료입니다. 그 연료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웨이가 조금 다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까보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지금 HBM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CXMT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고 중국 정부도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앞서 있을지 몰라도 결국 중국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중국의 인해 전술은 반도체에서도 통할 겁니다. 장웨이의 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인으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장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부모님이 홍콩에서 넘어오셨지만 저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압니다. 중국이 목표를 정하면 국가 전체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저는 수십 년간 연구하며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이 반도체에서 한국을 결국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뒤지면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장회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IHBM. SK하이닉스가 최근 공개한 차세대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열입니다. 계산을 많이 할수록 열이 납니다. 그 열이 성능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고장을 냅니다. 마치 여름에 선풍기를 오래 틀면 모터가 뜨거워져서 약해지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감싸는 패키지 구조물 안에 냉각장치를 직접 집어넣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외부에서 식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식힙니다. 기존 HBM보다 열 저항을 30% 낮췄습니다. 장회의, 중국이 지금 HBM 3세대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이미 그 다음 세대 기술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따라잡히기 전에 다음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상대방이 절반쯤 왔을 때 이미 결승선을 지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장회의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회의가 낮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지금 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장회의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회의, 그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이 믿던 것이 흔들릴 때 느끼는 감각입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론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아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전 세계 인공지능 회사들이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미국의 거대 기술 회사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쏟아붓는 돈이 연간 수백조 원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서버를 채우고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HBM이 없으면 인공지능 서버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HBM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에밀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회사들도 한국 없이는 인공지능을 못 만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존하고 싶지 않아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가 인공지능을 원할수록 한국의 자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다리우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인공지능 모델 자체는 한국 회사가 만들지 않습니까? 챗GPT 같은 걸 왜 한국은 못 만듭니까?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모델 분야에서는 아직 미국과 중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회사와 그 모델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나라 중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까? 에밀리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모델을 만드는 쪽이죠. 소프트웨어가 왕이지 않습니까?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챗GPT가 아무리 뛰어나도 전기가 없으면 켜집니까? 에밀리가 멈췄습니다. HBM은 인공지능의 전기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부품이 없으면 한 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대 위의 배우보다 무대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 더 결정적인 것처럼 저는 화이트보드에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장회의가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아까 교수님도 지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지론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구미 자료를 펼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제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실로 들어오는데 장회의가 먼저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구미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전자산업의 발상지라고 나오더군요. 삼성전자가 처음 시작한 곳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쇠락한 도시 아닌가요? 인구도 줄고 있고, 거기서 로봇을 만든다는 게 현실적입니까?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700%. 학생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026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전년 대비 7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조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숫자입니다. 700%란 작년에 100대가 팔렸다면 올해는 800대가 팔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년에 100대라면 올해는 800대, 내년에는 그 몇 배. 이런 속도로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에밀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교수님, 전망치는 항상 장밋빛이지 않습니까? 실제 시장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전망은 전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전망이 아니라 왜 지금 한국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지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게 허황된 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물건을 짚고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로봇입니다. 공장 조립 라인에 고정된 로봇팔과는 다릅니다. 계단을 오르고 문을 열고 좁은 공간에서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왜 지금 이 로봇이 주목받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인공지능이 발전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야 하고 물건을 집으려면 얼마나 힘을 줘야 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단 능력이 인공지능 덕분에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로봇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피지컬은 몸을 가진 것, AI는 인공지능.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인구 문제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도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고 젊은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를 로봇이 채워야 합니다. 공장만이 아닙니다. 식당, 병원, 요양원. 사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로봇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로봇은 미국이나 일본이 더 앞서 있는 거 아닌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로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 그리고 오른쪽에 20%. 현재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숫자가 20%입니다. 에밀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1%에서 20%요? 교수님, 그건 공상 아닌가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본 혼다의 아시모, 중국 유니트리. 이미 이름 있는 회사들이 수십 년 앞서 있는데 1%에서 출발한 한국이 20%를 먹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솔직히 이건 그냥 정부 구호 아닌가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1983년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처음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일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에밀리가 멈췄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에 뛰어드는 건 자살행위다. 10년 안에 망할 것이다. 그 비웃음이 있은 지 20년 뒤 비웃었던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당했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밀리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라는 숫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장이 열리는 순간에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구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미는 196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산업의 발상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공장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LG전자도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전자강국으로 올라서는 동안 구미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마트폰 생산이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공장들이 줄어들면서 구미는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한때 100만 명에 가까웠던 인구가 4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영광을 상징했던 도시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 대목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선전을 연구할 때 봤던 풍경이 겹쳤습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도시. 중국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되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달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투자를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고. 저는 처음에 이것도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쇠락한 도시를 살리려는 보여주기식 발표. 그런데 이유를 파고들수록 달랐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단어를 하나 적었습니다. 마더 팩토리. 마더 팩토리란 직역하면 어머니 공장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시험하고 최적화하는 핵심 공장을 뜻합니다. 해외 공장들이 어머니 공장에서 만든 표준과 공정을 따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레시피를 처음 개발하는 주방이 마더 팩토리이고 전국 체인점들이 그 레시피를 따라 요리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구미의 스마트폰 글로벌 제조의 혁신 허브이자 마더 팩토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라인을 함께 구축합니다. 삼성 SDS가 AI 데이터 센터도 건설합니다. 왜 구미인지 이제 보입니다. 구미에는 50년간 전자제품을 만들어 온 숙련 인력이 있습니다. 부품 협력업체들이 주변에 밀집해 있습니다. 정밀 제조업의 노하우가 땅에 배어 있는 곳입니다. 로봇은 결국 정밀 부품들을 조립하는 제품입니다. 반도체와 모터와 센서와 배터리가 손톱만한 공간 안에 정교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정밀 조립의 노하우가 구미에 있습니다. 에밀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 땅에 로봇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정밀 제조업이 뿌리내린 곳에서 다음 단계로 전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을 전자공장으로 달려온 도시가 이제 로봇 도시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기반이 있으니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로봇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로봇이 잘 작동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짚는 동작을 배우려면 수천 수만 번의 시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람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백 번 넘어지면서 균형 감각을 익히는 것처럼 로봇도 수천 번 실패하면서 동작을 다듬습니다. 그 데이터를 쌓으려면 실제 공장에서 로봇을 직접 돌려봐야 합니다. 삼성이 구미에 마더 팩토리를 짓는다는 건 바로 이 뜻입니다. 삼성 공장 안에서 로봇이 실제 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고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다시 로봇을 더 잘 움직이게 만듭니다. 공장이 곧 실험실이고 실험실이 곧 공장인 구조입니다. 아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구조라면 삼성 규모의 제조업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은 흉내도 못 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로봇 실험 공간으로 쓰는 나라는 한국 외에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경쟁 우위입니다.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눌려온 사람이 한번 터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유니트리가 이미 $1000짜리 로봇계를 내놨습니다. 같은 성능의 로봇을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75,000에 팝니다. 70배 차이입니다. 배터리도 반도체도 결국 가격으로 중국이 밀어버린 시장들이 있습니다. 로봇도 결국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이 중국이 먼저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거 아닌가요? 장애희의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제 반도체에서 한번 밀렸고
오늘 또 밀리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장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웨이 맞습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용 저가 로봇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장웨이의 눈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들어가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수술 도구를 나르는 로봇이 오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공장 클린룸에서 로봇이 실수하면 수억 원짜리 웨이퍼가 한 번에 날아갑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이 다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어머니 곁에서 돌봐주는 로봇에 가장 싼 부품을 넣겠습니까? 검증된 기술, 안정성, 사후 관리 능력이 가격보다 중요합니다. 그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장웨이가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선을 화이트보드로 돌렸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요. 구미에서 로봇이 성공한다는 게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서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의 반도체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충청의 HBM이 그 인공지능을 작동시키고 구미의 로봇이 그 인공지능으로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됩니다.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이 없고 인공지능 없이는 로봇이 없습니다. 한국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리우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우시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각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 심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그게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울산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상에 아직 없는 것을 먼저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감각이 저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20년 지론을 또 한 번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실로 들어오는데 에밀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력한 논문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자료였습니다.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전고체 배터리를 찾아봤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절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게 주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습니다.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 에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터리가 왜 불이 납니까? 먼저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이란 배터리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 리튬이온이 배터리 안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액체입니다.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액체 전해질이 불에 잘 탄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충격을 받거나 너무 뜨거워지면 이 액체가 기화되면서 폭발하거나 화재가 납니다. 전기차가 사고 나서 불이 붙으면 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꺼집니다. 배터리 안의 액체가 계속 타기 때문입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배터리 전체를 다 소진할 때까지 타들어갑니다. 장웨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차 배터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액체를 고체로 바꾸자. 불에 타지 않는 고체로 전해질을 만들면 화재 위험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체가 고체로 이루어진 배터리라는 뜻입니다. 아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액체를 고체로 바꾸는 게 왜 수십 년이 걸립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나 수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장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을 어느 방향으로든 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영장이 꽁꽁 얼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배터리 안의 리튬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 속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고체 안에서는 이동이 훨씬 어렵습니다. 고체와 고체 사이의 경계면에서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이 경계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핵심 난제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천 개의 경계면을 완벽하게 맞닿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한데 실제로 만드는 게 극도로 어렵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가장 먼저 해내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산이란 시험 삼아 몇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실제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 SDI를 전고체 배터리 양산 경쟁에서 글로벌 최상위권 기업으로 평가합니다.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가장 오래 연구해온 회사입니다. 수십 년간 특허를 쌓아왔습니다. 미국에는 퀀텀스케이프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거액을 투자한 회사입니다. 중국에는 CATL, BYD 같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장웨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중국 CATL은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전체 배터리 시장의 4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결국 CATL이 막대한 자본으로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에서도 로봇에서도 결국 배터리도 중국이 따라잡는다고 하시면 교수님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한국이 항상 한 발 앞서 있다는 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장웨이의 말에는 이틀간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박당하고 또 반박당하고. 그 감정이 마침내 터진 것이었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와 아나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장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웨이, 그 질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질문의 답이 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장웨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배터리 시장에서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온 걸 직접 연구하며 봐왔습니다. CATL이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의 전략적 지원, 거대한 내수 시장, 전방위적 투자. 그 힘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터리 시장에서만큼은 중국이 결국 따라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그 계산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이번 자료를 보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장웨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무음극 기술.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은 무음극 기술입니다. 기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따로 있습니다. 양극에서 출발한 리튬이온이 음극에 도착해서 저장됩니다. 그런데 무음극 기술은 별도의 음극 소재를 없애버립니다. 충전할 때 리튬이온이 스스로 음극 역할을 하는 층을 형성합니다. 음극 소재가 없으니 배터리가 더 가벼워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로봇에게 무엇을 줍니까? 삼성 SDI의 계산으로는 로봇 가동 시간을 8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로봇이 23시간 만에 충전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면 8시간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로봇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장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도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를 보겠습니다. 최근 20년간 전고체 배터리 분야 특허 출원 증가율에서 한국은 세계 2위입니다. 연평균 18% 증가. 일본이 8.6%, 미국이 12.3%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속도가 보입니다. 중국이 1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기초기술을 빠르게 쌓는 단계입니다. 한국은 이미 특정 기술에서 독보적인 특허를 확보하고 2027년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ATL이 지금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삼성 SDI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한국이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장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번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교수님, 울산이 왜 전고체 배터리의 거점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브라질은 배터리 관련 소재인 리튬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리튬을 그냥 팝니다. 배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한국은 소재도 없는데 배터리를 만들고 우리는 소재를 갖고도 배터리를 못 만듭니까?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나의 질문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나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나, 그 질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울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울산은 한국중화학공업의 심장입니다.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고 정유공장과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터리 소재 공급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을 만드는 공장이 울산 울주군에 있습니다. 황화리튬이란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배터리 공장이 돌아갑니다.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면 소재 공장이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울산은 소재, 부품, 완성 배터리까지 한 지역에서 연결되는 생태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브라질은 리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배터리를 못 만듭니까? 리튬을 캐는 것과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리튬 원석을 캐서 팔면 킬로그램당 몇 달러입니다. 그 리튬으로 배터리 소재를 만들면 수십 달러가 됩니다. 그 소재로 배터리 셀을 만들면 수백 달러가 됩니다. 그 배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면 수천 달러의 가치가 됩니다. 원재료에서 완제품으로 갈수록 가치가 수십 수백 배 뜁니다. 브라질은 가장 처음 단계, 즉 리튬을 캐서 파는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 그 기술을 쌓아나갈 시간, 이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멈추자 다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에밀리가 팔짱을 풀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어젯밤까지만 해도 전고체 배터리가 왜 중요한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반도체가 인공지능의 두뇌고 HBM이 인공지능의 혈액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로봇의 심장이군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로봇이 얼마나 오래 움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로봇이 병원에서 쓰이려면 절대 불이 나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 곁에 있는 로봇이 갑자기 과열되거나 폭발하면 안 됩니다.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장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싼 배터리를 만들어도 로봇 시장에서는 안전성이 먼저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가 싸다고 환자 옆에서 쓰는 의료 로봇에 넣겠습니까? 아이 옆에서 돌봐주는 가정용 로봇에 검증되지 않은 배터리를 쓰겠습니까?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먼저입니다.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찰스 강 위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시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반도체, HBM, 로봇, 배터리. 이것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따로 보면 각각의 산업인데 같이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저는 다리우시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에는 아직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송도. 전 세계 제약사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는 곳.
그 이야기가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문을 나서며 잠시 멈췄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찰스강이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자료를 뒤지면서 저는 계속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한 발 앞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 감각이 쌓일수록 제 20년 지론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정하기는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이미 시작된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젯밤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1위라고 나오던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들어오자 저는 화이트보드에 짧게 적었습니다. 84만 5천 리터. 이 숫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란 화학물질로 만드는 일반 약과 다릅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약입니다. 암 치료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중 많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포 공장 안에서 단백질을 키우고 정제해서 약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일반 약은 레시피대로 재료를 섞으면 됩니다. 화학 공식이 맞으면 언제 어디서 만들어도 같은 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세포는 온도, 습도, 영양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레시피로 시작해도 세포 상태가 조금만 달라지면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요리에 비유하면 재료와 레시피는 같은데 밀가루마다 성질이 달라서 빵의 맛과 질감이 매번 조금씩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통제하는 것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핵심 기술입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직접 만드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전 세계 대형 제약사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연구하고 임상시험하고 허가받는 데 수조 원과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약이 승인을 받으면 갑자기 수백만 명분의 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많은 약을 만들 공장을 제약사가 직접 짓기엔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위탁 생산 개발 기업, 영어로 CDMO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약업계의 전문 생산 공장인데 아주 특별한 공장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약을 잘못 만들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세계 규제기관들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CDMO 시장에서 생산 능력 기준 세계 1위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공장들의 총 생산 능력이 84만 5천 리터입니다. 2위 기업과의 격차가 30만 리터 이상입니다. 단순히 1위가 아니라 압도적 1위입니다.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에 설립됐다고 나오더군요. 겨우 15년 된 회사가 어떻게 세계 1위가 됩니까? 스위스 론자 같은 회사는 100년이 넘은 기업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출발한 건 2011년입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세계 최대 생산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공장을 짓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도체 공장 시공에 적용하던 3D 설계 기술과 정밀 배관 기술을 바이오 공장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이오 공장을 짓는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삼성은 2년 만에 지었습니다. 경쟁사보다 공사 시간과 비용을 40% 이상 단축했습니다. 둘째, 규모입니다. 한번 짓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습니다.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연속으로 지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집니다. 마치 쌀을 한 대 살 때보다 한 가마니 살 때 가격이 싸지는 것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한 회사가 원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규모가 크고 빠른 건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빠르게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보안법이라는 법안이 논의되면서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 CDMO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신약의 생산을 중국 회사에 맡겼다가 기술이 유출되거나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어느 나라가 채우고 있습니까? 장회의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유럽 대형 제약사들의 수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개 제약사 중 16개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라이릴리.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입니다.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로 최근 수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약사입니다. 이릴리가 2027년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캠퍼스 안에 직접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약을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라는 혁신 생태계를 송도에 만듭니다. 초기 단계의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인프라와 릴리의 과학, 전문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약 3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왜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 송도를 선택했습니까? 릴리 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높은 수준의 과학 연구 성과와 빠르게 증가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제약사가 한국의 혁신 거점을 만든다는 게 단순히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을 잘 운영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제약사가 자신들의 미래 혁신을 함께 만들 파트너로 선택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그건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넘어 그 나라의 과학 생태계 전체에 대한 베팅입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한국하면 삼성 스마트폰, K-팝, 김치 정도만 알았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로봇, 배터리까지 이렇게 넓게 걸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나라가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강할 수 있습니까?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하나씩 올라온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철강을 만들었습니다. 철강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엔진 기술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면서 전자부품이 필요해졌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정밀 건설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 기술로 바이오 공장을 지었습니다. 하나가 다음을 낳고 그 다음이 또 다음을 낳았습니다. 60년간 멈추지 않고 그 사슬이 이어졌습니다. 장회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넓어진 게 아니라 하나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옆 분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우시가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란 출신입니다. 이란도 한때 중동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있었고 인재가 있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주요 수출품은 여전히 석유입니다. 반도체도 없고 바이오도 없고 로봇도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란은 왜 그 사슬이 이어지지 않은 겁니까? 연구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리우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대화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다리우시, 그 질문은 내일 합시다.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를 다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들이 일어서는데 에밀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반도체, HBM, 로봇, 배터리, 바이오. 5개가 전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길목에도 한국이 있습니다. 장회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조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불빛이 찰스강 위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광주, 충청, 구미, 울산, 송도.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무엇이 보일까? 내일 학생들에게 그걸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자신의 20년 지론이 왜 틀렸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두렵기도 했고 이상하게도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실로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다리우시의 질문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라는 왜 그 사슬이 이어지지 않았는가? 다리우시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앉았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기대어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반 처음으로 중국 선전에 갔습니다. 선전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선전은 홍콩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중국 도시입니다. 1980년까지만 해도 인구 3만 명짜리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20년 만에 인구 수백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됐습니다. 외국 자본이 쏟아졌고 공장이 들어섰고 도시가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선전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가 의지를 가지면 산업 재배치가 가능하다. 선전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산업 재배치 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반대 결론이 나왔습니다. 브라질은 멈췄습니다. 멕시코는 하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포기했습니다. 인도는 국영기업 체제에 갇혔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선전 이외의 지역 개발은 번번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산업 재배치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장회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선전은요? 선전은 성공한 것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선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선전이 성공한 건 홍콩 덕분이었습니다. 홍콩이라는 이미 완성된 금융무역 허브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홍콩의 자본과 네트워크가 선전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온 수억 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선전의 성공은 선전만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전이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외국 기업들의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나이키 신발을 만들고 애플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자기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지금 선전에 화웨이, DJI,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선전이 시작된 지 30년이 넘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특구의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중국 전체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올라간 겁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은 특수한 조건이 겹쳤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그 조건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번 발표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4,700조라는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전국 6곳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 야심찼습니다. 내 20년 지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멈출 것이다. 브라질처럼 멕시코처럼 말레이시아처럼
그런데 밤새 자료를 뒤지면서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은 모두 외부에서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외국 자본이 와서 공장을 세우고 외국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외국 브랜드로 팔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설계자가 아니라 실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실행자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실행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웠고 직접 개발했고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설계자가 되려 했습니다. 그 과정이 60년이었습니다. 다리우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란은 왜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까?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리우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리우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학술적으로 검증된 답이 아닙니다. 이란은 1970년대까지 중동에서 가장 앞선 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석유 수익으로 대학을 세우고 공장을 짓고 엔지니어를 길렀습니다. 한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산업화를 꿈꿨습니다. 출발선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 혁명 이후 국제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장비를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기술 협력도 막혔습니다. 해외 전문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기술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반도체 하나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려면 미국 FDA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리우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제재가 전부는 아닙니다. 같은 제재 속에서도 이란은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고 군사 드론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산업 생태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군사 기술과 민간 산업 기술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총을 잘 만드는 나라가 반드시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브라질도 비슷했습니다. 항공기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없었습니다. 한 분야의 성공이 다른 분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은 그 연결이 됐습니까? 저는 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재벌이라는 특수한 기업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이 전자, 건설, 조선, 금융, 화학을 동시에 합니다. 삼성 하나가 반도체도 만들고 바이오 공장도 짓고 아파트도 짓습니다. 이 구조는 비판도 많습니다. 문어발식 경영이라고도 합니다.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구조가 결정적인 강점이 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쌓은 정밀 건설 기술이 바이오 공장을 짓는데 그대로 쓰입니다. 자동차를 만들면서 쌓은 정밀 부품 기술이 로봇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조선업에서 개발한 특수 소재 기술이 배터리 소재 개발에 응용됩니다. 하나의 지식이 다른 분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연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국영기업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합니다. 그게 한국 재벌과 다른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경쟁입니다. 한국 재벌들은 서로 경쟁합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에서 경쟁합니다. 현대와 기아가 자동차에서 경쟁합니다. LG와 삼성이 가전에서 경쟁합니다. 그 경쟁이 기술을 끌어올립니다. 중국 국영기업은 국가가 시장을 나눠줍니다. 이 분야는 이 회사, 저 분야는 저 회사. 경쟁이 없으면 긴장이 없고 긴장이 없으면 혁신이 느려집니다. 한국의 재벌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이중 압력이 지금의 기술력을 만들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교수님의 20년 지론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연구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찰스강이 여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제 지론은 이랬습니다. 산업 재배치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이건 아직도 대체로 맞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중간에 멈춥니다. 그런데 제 지론에 빠진 게 있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 그 예외의 조건이 무엇인지. 저는 실패한 나라들만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의 조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 예외를 만든 조건들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 경쟁을 피하지 않는 것, 다음 판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번 4,700조 투자는 그 조건들이 다시 한번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리우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은 이번에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다리우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 안에도 저출생, 내수 침체, 기업 지배 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견제가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실패하게 만든 건 외부의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멈췄을 때 위험해졌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2019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도. 한국은 그 압박들을 버텨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일한 리스크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연구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에밀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4,700조 숫자를 봤을 때 장난이냐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장웨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내내 불편했습니다. 중국이 따라잡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막상 데이터를 보니 한국이 항상 한 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장웨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웨이, 그 불편함이 좋은 신호입니다. 자기가 믿던 것이 흔들릴 때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브라질도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나를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우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무언가를 천천히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주, 충청, 구미, 울산, 송도.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들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내일 학생들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실로 들어오는데 저는 이미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잡자 저는 마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천천히 점을 찍었습니다. 광주, 충청, 구미, 울산, 송도, 거제. 6개의 점이었습니다. 아무 선도 없이 점만 찍혀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거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차세대 조선 사업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점을 들여다봤습니다. 광주가 왜 반도체 최적지인지, 충청이 왜 HBM 패키징 거점인지, 구미가 왜 로봇의 발상지가 되는지, 울산이 왜 전고체 배터리의 중심인지, 송도가 왜 전 세계 제약사가 몰리는 곳인지. 오늘은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저는 마커를 들고 광주에서 시작해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의 반도체 공장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나옵니다. 그 반도체 중 HBM은 충청으로 갑니다. 충청에서 HBM 패키징이 완성됩니다.
그 완성된 HBM이 들어간 인공지능 서버가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 인공지능이 구미의 로봇을 움직입니다. 구미의 로봇 안에 울산의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 로봇과 배터리를 실은 물건들이 거제에서 만든 배에 실려 세계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쓰이는 신약들이 송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마커를 내려놨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6개의 점과 그 사이를 잇는 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했습니다. 에밀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지역균형 발전이 아니네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지역균형 발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균형 발전이란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파이를 고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한 것은 파이를 나눈 게 아닙니다. 파이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시 구운 겁니다. 각 지역이 서로 다른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반도체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로봇을 움직이고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이 배에 실려 세계로 나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약이 함께 갑니다. 이 6곳은 서로 독립된 섬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붙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간이 없으면 몸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심장이 없으면 혈액이 돌지 않습니다.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할 때 몸 전체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전국이 하나의 유기체가 된 겁니다. 장회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2개의 단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설계, 진화. 처음부터 이 그림을 누가 그린 건 아닙니다. 1960년대 구미에 전자공단을 만들 때 60년 뒤에 로봇이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970년대 울산에 조선소를 세울 때 그 도시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가 다음을 낳았습니다. 조선업이 특수 소재 기술을 낳았고 그 기술이 배터리 소재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가 정밀 부품 기술을 낳았고 그 기술이 로봇 부품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가 정밀 건설 기술을 낳았고 그 기술이 바이오 공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설계된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해 달려갔고 그 과정에서 쌓인 것들이 다음 시대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게 60년입니다. 아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브라질이 실패한 이유가 이제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를 만들었지만 그 기술이 다른 산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엠브라에르는 엠브라에르로 끝났습니다. 저는 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되려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쌓은 것이 다음 분야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그 연결이 끊깁니다. 브라질은 연결이 생기기 전에 멈췄습니다. 장회의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면 미국이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까? 저는 장회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장회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잡아도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아도 3년 만에 국산화했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직전에도 전략 산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리스크는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브라질처럼 멕시코처럼 말레이시아처럼 지금까지 버텨온 것처럼 다음에도 버티느냐. 그 선택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선택이 흔들리는 순간 하강이 시작됩니다.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 내내 한국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미국인으로서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인공지능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그게 바로 한국이 의도한 자리입니다. 한국은 시끄럽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이 안 됩니다. HBM 없이는 GPU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 없이는 에너지를 옮길 수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 신약을 제때 만들 수 없습니다.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자원을 무기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세계 누구보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세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연구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다리우시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우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란 출신입니다. 이란도 한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달랐다면, 선택이 달랐다면. 그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한국을 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조건이 없어도 됩니다. 자원이 없어도 됩니다. 영토가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하나였습니다. 연구실이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저는 다리우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에밀리가 나가면서 화이트보드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장외인은 노트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나는 나가다가 멈추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브라질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우시가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그 6개의 점과 선들을 바라봤습니다. 광주, 충청, 구미, 울산, 송도, 거제. 그 선들이 만들어내는 그림 아래 저는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마커를 내려놓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닫으며 찰스 강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강물 위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산업 재배치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가르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